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2021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나왔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 창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뽑고 어떻게 뽑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나왔습니다. 4월 19일 6시까지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뽑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선정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2021년도의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기업의 개수가 확 늘었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이제 1000개 정도로 봤는데요. 올해는 15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 1000개는 일반, 그리고 530개는 특화 분야로 해서 전체 1530개의 예비 창업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 창업자일 경우에는 나이, 그러니까 만 39세를 기점으로 해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으로 따로 뽑고요. 그리고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중장년 예비 창업자로 따로 뽑습니다. 청년 창업자는 600명 정도로 뽑고요. 중장년 창업자는 400명을 뽑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해졌고요. 그리고 만 40세가 넘는 중장년 창업자인 경우는 상당히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화 분야입니다. 예년에는 그냥 지역별로, 연령별로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일반 분야인 경우에는 지역별로, 연령별로 접수를 하지만 특화 분야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화 분야라는 것이 완전히 어려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셜 분야도 있고, 여성 창업 분야도 있고, 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특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이 특화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 혹은 거주지, 그 지역으로 신청하는 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분야가 특화 분야에 해당이 된다면 그 분야를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을 위한 네 가지의 집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기관 선택입니다. 예년에는 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했다고 한다면 아예 올해에는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라든지 창업 예정지에 상관없이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주관기관들은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그리고 지역별로 지정된 대학교, 산학협력단들인데요. 이 지역별로 어디에 신청하느냐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각 주관기관들에서 많이 뽑고요. 그리고 창업자들이 좀 적은 지방일 경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대학에서 좀 적게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많이 몰리는 곳은 많이 뽑고 좀 적게 몰리는 곳은 적게 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낼 것인지를 고려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일반 창업자이냐 아니면 특화 분야의 창업자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특화 분야가 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여성 창업자, 그러면 일반 분야로 내지 마시고 여성 창업 분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100명이나 따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분야. 이 소셜 분야라는 것은 다른 R&D의 그 소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예창패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능,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창업이라면 소셜 분야를 내도 되는 거죠. 소셜 분야도 100팀이나 뽑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도 특화 분야로 별도로 접수를 받고 상당히 많이 뽑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분야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프로토콜 경제라고 했는데요. 이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분야들도 특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면 특화 분야에 어떤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야인 경우에는 지역과 그 지역의 어떤 주관기관으로 신청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특화 분야, 여성, 소셜, 관광,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분야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특화 분야의 주관기관에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그 주관기관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그 기관이 몇 개나 뽑는가 선정 개수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무리 이 기관에서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이런 데는 우수한 창업자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선정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청년이냐 중장년이냐에 따라서 청년, 중장년 선정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화 분야인 경우에는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특화 분야에 맞는 주관기관을 찾아가지고 신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저희 채널에도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죠.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창업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어떤 분께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해서 서류 통과는 했는데 발표평가에서 떨어졌다. 이유는 어떤 분야로 창업하겠다라고 썼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 결과물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원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누차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 창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창업에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품이 되어도 되고 서비스가 되어도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아웃풋, 사업의 결과물을 목표로 해서 창업을 진행할 테니 정부의 지원금을 나한테 좀 주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상용화해서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게 이제 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디자인 사무실을 하겠다, 교육, 학원을 하겠다, 그리고 물건 파는 매장이나 카페를 하겠다, 그리고 제조, 용역을 하겠다, 정비소를 하겠다, 미용실을 하겠다, 네일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온라인 프로세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은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 면에서 분명하게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창업의 결과물,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계획서인데요. 사업계획서는 첫 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물론 자세한 창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본문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겠지만 첫 장에 개요라든지 그리고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화 방향이라든지 도면, 예시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5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해라 라고 제한이 있는데 반면에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양식으로는 한 페이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2페이지를 작성해도 되고 3페이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약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림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하고 가장 비슷한 이미지들을 골라가지고 그것들을 집어넣어 주세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모바일 서비스하고 가장 비슷한 모바일 서비스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이미지를 평가위원들의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이 창업을 하면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약문에 꼭 강조돼야 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은 타겟 시장이 명확히 있다. 시장이 존재하고 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유망한 시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런 단점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런 특징 때문에 그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조기에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요약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그 요약문을 통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강한 인상을 받은 요약문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서 본문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읽어본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눈길이 더 간다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1, 20대 1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변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계획서가 심사위원들 눈에 먼저 들 수 있느냐. 이것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어떻게 해라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사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명확하게 심사위원들한테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업계획서 양식은 5페이지 내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창패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해놓은 양식은 몇 페이지 내외이면요. 별첨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창패 같은 경우도 5페이지 내외라고 했으니까 5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만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별첨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창업 아이템 관련 참고자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 부분은 한 페이지가 되어도 되고 5페이지가 되어도 됩니다. 제품의 설계도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3D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넣고 싶은 대로 넣고 그림만 넣을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함께 넣어주면 이 사업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지원만 해주면 곧바로 상용화돼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서비스의 UI,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디자인 이런 것들도 집어넣고요. 그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이 될 거다. 사이트 맵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성도,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심사위원들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사업계획서 내용 5페이지의 양식 내에는 내 사업을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양식은 5페이지지만 그 중에서 내 사업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건 단 1, 2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뭐 비용이라든지 또 대표자 경력이라든지 앞으로 사업화를 어떻게 하겠다.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1, 2페이지 정도만 내 사업이 왜 필요하고 내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구현되어서 사업화된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때 별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의 선정을 위한 전략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수많은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 속에서 내 사업이 심사위원들 눈에 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